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노년기 고혈압 환자의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첫 번째로 이제 고혈압이 다들 아시겠지만 고혈압이 어떤 건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신 이제 어르신들의 노년기 고혈압 환자가 그 젊은 사람들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런 특징이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매일 병원에 오시면 이제 혈압을 재시잖아요. 혈압을 재시는데 병원에서 오늘 오셨을 때 재시는 혈압보다도 집에서 재는 혈압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집에서 혈압을 어떻게 측정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년기 고혈압 환자를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외래에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병원체 외래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이제 저한테 흔하게 하시는 질문들 몇 가지 제가 뽑아봤고요. 또 그 이후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질문을 받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고혈압의 정의와 그다음에 노년기 고혈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혈압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이제 혈압계로 혈압을 잴 때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나오는데요. 정상 혈압, 아주 정상이다,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축기 혈압이 120mmmercury, 그다음에 이완기 혈압이 80mmmercury 이하인 경우가 이제 제일 정상입니다. 길 가는 젊은 남자들, 여자들 혈압 정도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혈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나라마다 시대마다 고혈압을 정의하는 그 기준은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현재 우리나라 고혈압 학회 가이드라인, 세계 가이드라인을 참조했을 때 일단은 140에 90 넘어가면 일단 고혈압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140 하나만 넘어가든 이완기 혈압이 190 넘어가든 하나만 넘어가도 일단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분들께서도 특징이 나는 수축기 혈압만 높고 이완기 혈압은 오히려 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게 이제 노년기 고혈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노년기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고요. 오히려 이완기 혈압은 정상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특별하게 분류를 해서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뒤에 따로 말씀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140에 90 이상 하나만이라도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넘으면 고혈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나라의 전 인구를 대상으로 다 조사를 해본 거거든요. 봤더니 남자하고 여자를 이제 구분해서 봤을 때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고혈압 환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30대인 한 사람들은 한 17% 정도 전체 인구에. 다음에 나이가 남자들 같은 경우에 60에서 69세 55%, 70세 이상에서는 64%죠. 굉장히 많죠. 여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한 반 정도, 70대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고혈압이니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3분 중에 2분은 고혈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한 질병이고 고혈압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고혈압이 얼마나 조절이 잘 되느냐, 얼마나. 이것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 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고혈압의 조절이 잘 되는 비율이 남자가 8.4%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병원에 많이 오게 되니까 조절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나이가 60대 이상에서는 한 50% 정도, 전체 인구에 나이가 70대 이상에서는 한 60에서 60% 정도가 고혈압이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 클래스 고백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관리도 잘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높으시겠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젊었을 때는 60대 미만 젊었을 때는 남자보다 여자가 고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여자가. 근데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남자가 더 잘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특징이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여자가 조절을 더 잘하고
나이가 드셔서는 남자가 조절을 더 잘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자들은 이제 50대 요 전후로 그 폐경이 되면서 고혈압 빈도가 확 늘어나고요. 그 반해서 남자들은 이제 꾸준하게 늘어나는 반면에 여자들은 나이가 드셔서 아무래도 그 전체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그 질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인 고혈압의 특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은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하고 이완기 혈압은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외로우시는 여러 환자분들 중에서는요, 아, 나는 그 밑에 혈압이 너무 낮다. 이완기 혈압이 너무 낮아서 이 맥압, 수축기 혈압이랑 이완기 혈압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제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연세가 드신 분들 노인 고혈압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참 치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축기 혈압이 높으니까 위 혈압을 막 낮추다 보면 이완기 혈압이 너무 많이 낮아지니까 힘들어 하시고, 또 이완기 혈압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수축기가 또 잘 안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축기 혈압이 더 높다. 이완기 혈압은 오히려 떨어진다. 그게 노인 고혈압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기립성 저혈압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근력도 좀 빠지고, 특히 이제 그 누웠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핑 돈다든지, 그 여기 사우나가 좋으니까 사우나의 탕 속에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나올 때 핑 들어서 어지럽다는 기립성 저혈압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고요. 혈압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반면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그만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도 혈압이 변동이 큰 게 노인 고혈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혈압이 어떻게 140에 90이다 이상이다. 다음에 이제 노인 고혈압 중에 수축기 고혈압이 더 많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막 늦어가지고 막 불이 나게 뛰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병원에만 오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옛날에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막 두근거리고, 그러면 혈압이 막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도 참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오실 때마다 집에서는 혈압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병원만 오면은 혈압이 막 높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혈압, 집에서 측정한 혈압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재는 혈압, 의사가 재는 혈압, 그다음에 활동혈압이라고 이제 기계를 붙이고 밖에서 활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혈압이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정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혈압을 왜 중요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혈압은 집에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안정상태에서 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경우에서 잘만 잰다고 그러면 진료실에서 재는 혈압보다 가정혈압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이 집에서 본인이 혈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혈압을 재시면서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혈압이 내가 높으니까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만약 뭐 체중을 더 빼야 되겠다든지 운동을 더 해야 되겠다든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혈압 조절률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혈압을 잘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혈압을 잘 재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고혈압 학회에서 혈압을 정확하게 가정혈압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환자분. 잘 지내셨어요? 환자분의 고혈압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가정혈압 측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될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침에 일어나 혈압을 측정하기 전 먼저 화장실에 다녀옵니다. 측정 전에는 담배, 커피,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올바른 가정혈압 측정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의자에 등을 편히 기대 앉아 5분간 안정을 취합니다. 두 발이 바닥에 잘 닿아 있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그 다음 커프를 심장과 같은 높이에 오도록 착용합니다. 이때 옷은 얇게 입고 커프는 너무 조이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착용합니다.
이제 혈압계의 시작 버튼을 누르고 측정이 끝날 때까지 움직임이나 말은 자제해 주세요. 측정이 끝나면 혈압수첩에 기록하고 1분 휴식 후 다시 한번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하루에 4번씩 일주일 동안 측정하면 됩니다. 고혈압 관리의 첫걸음, 가정혈압 측정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예, 아주 빨리 지나가서 놓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점은 뭐냐 하면 결국 오시면 항상 저한테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압을 언제 재는 게 좋냐고 물어보시거든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은 아침에 약을 먹기 전에. 그래야지 그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약물 농도가 제일 낮을 때 혈압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소변 보시고 그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혈압을 재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침대에 누워서 재시는 분도 있고 방바닥에 앉아서 재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혈압기계하고 심장 높이하고 같아야 되고요. 의자에 앉아서 재시는데 유의하실 게 다리를 꼰대든지 그다음에 허리를 숙인다든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등이 이 뒤에 받침에 딱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쪽 발바닥이 바닥에 딱 붙은 상태에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혈압을 재시면 됩니다. 흔히들 그 자동혈압기의 혈압기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기보다는 제대로 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더 많고요. 제대로만 재신다 그러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동혈압기 굉장히 믿을만 하시고요. 특히 이제 뭐 물론 좋은 혈압기를 쓰셔야 되겠지만 웬만한 혈압기계들은 다 퀄리파이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간혹 이 팔목에 재시는 거 재시는 분들 그거 안 되고요. 팔목 말고 손목이 아니고요. 팔목에 재시는 걸 여기에 재시는 혈압계를 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이제 아침에 2번 재고 그다음에 저녁에 취침 전에 2번 재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또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가정혈압을 너무 열심히 재시다 보니까 하루에도 그냥 뭐 시간마다 재서 적어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매 시간 적어갖고 오시고. 그리고 또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하루에 2번 재라고 하지만요. 그거는 혈압 조절이 잘 안 됐을 때, 잘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일단 혈압이 안정적으로만 조절이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재시면 됩니다. 고혈압 학회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혈압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가정혈압을 자주 재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그렇지만 조절이 잘 된다 그러면 그냥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정도 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혈압을 잘 재셨으니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고혈압이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내가 치료를 하면 되겠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혈압 치료는 우리가 혈압 자체를 낮추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고혈압이 사실은 160, 170대도 그 상태로 몇 년 지속되신 분들은요,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증상이 없으시면 사시는데 전혀 증상은 없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는 거는 혈압 자체를 조절하는 목적이 아니라 고혈압 때문에 이런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사람이 죽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1위는 암이잖아요, 암. 근데 암은 굉장히 종류가 많죠. 폐암, 뭐 위암, 뭐 식도암, 여러 가지 종류. 그걸 다 토탈했을 때 1위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그 사망 원인들이 2위, 3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합치면은 오히려 암보다 더 많습니다. 암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1위가 된 거지. 그래서 결국 혈압을 조절하는 거는 목표가 이런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예방을 하고 그거로 인해서 사망률을 감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왕에 뇌졸중이 생겼거나 심근경색이 생기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재발을 하니까요. 그 재발을 예방하는 2차 예방이 또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뭐 흡연, 유전적인 거. 유전적인 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치료를 했을 때 환자의 사망률을 이점이 있는 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다. 근데 다 치료할 수 없다. 그 중에 하나만 치료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고혈압을 치료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치료했을 때 가장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 제일 강력한 치료 방법입니다. 당뇨보다도 훨씬 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혈압을 수축기 혈압을 한 10에서 한 20 정도 낮추고 이완기를 5에서 10 정도 낮췄을 때 뇌졸중이 한 30-40% 정도가 감소하고요. 그러니까 고혈압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다음에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협심증 이런 병들은 한 20% 정도 감소합니다. 단일 질환 조절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떨굴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 치료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어느 정도까지 혈압이 높았을 때 고혈압을 치료하느냐 그 기준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아까 고혈압이 140에 9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노인 고혈압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수축기 혈압이 140이 넘어가면 일단 약물 치료나 생활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연세가 많이 드시면요. 나이가 막 80 넘어가시고 90 되시고 또 이제 막 너무 마르시고 막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근력이 부족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혈압약을 탁 들여놓으면은 너무 기운이 빠져가지고 기립성 저혈압도 생기고 너무 기운이 빠져서 막 어지럽다고 하고 못 일어나시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혈압 학회에서도 노쇠한 노인이나 80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140부터가 아니라 160 넘어가면 그때부터 고혈압약을 먹어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너무 이르게 고혈압약은 먹지 말고 그 조절이 되고 약물 치료에 잘 적응을 하시고 어느 정도 건강도 좀 하시고 유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140 넘을 때 약을 드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0 넘었을 때 약을 먹는 거는 잘 알겠는데 그러면 목표가 뭐냐, 목표가. 어디까지 떨궈야 되느냐. 일단 목표는 수축기 혈압을 140 미만 떨구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세 드신 분들의 고혈압은 그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140을 맞추다 보면은 너무 혈압이 막 120 떨어지다 보면은 이완기 혈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기운이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권고사항은 수축기 혈압은 140 미만인데 단 이완기 혈압을 70 미만으로는 잘 떨어뜨리지 마라라는 게 그러니까 약을 너무 세게 써가지고 140이 아니라 뭐 130, 120까지 됐을 때 이완기 혈압이 60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약을 줄이라는 얘기죠. 이완기 혈압을 140, 17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체력도 다 다르고 나이가 똑같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르신 분들 많거든요. 90세인데도 막 등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 60세인데도 불구하고 뭐 집에서 못 일어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 얼마나 근력이 얼마나 되는지 운동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인지 기능 같은 것도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약을 그냥 하루에 막 아침에 딱 한 번 먹고 까먹어가지고 또 먹고 오시고 혈압 떨어져가지고 응급실로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는지 약물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목표 혈압을 정해야 됩니다. 너무 무리해서 타이트하게 혈압을 조절하다 보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 방식에 따른 목표 혈압은 뭐냐? 우리가 진료실에 외래에 오셨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혈압의 목표는 140에 90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그 노인 환자에서는 이완기 혈압보다는 수축기 혈압을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요. 140 미만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다 똑같지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집에서 재시는 혈압, 집에서 가정 혈압계로 재시는 혈압은 우리가 보통 135에 85 미만이 여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혈압은 조금 더 낮게 보셔야 됩니다. 조금. 그래서 뭐 물론 24시간 활동 혈압 같은 기준이 다르겠지만 보통은 가정 혈압을 많이 재실 거기 때문에 집에서 재실 때는 135에 85 미만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고혈압일 때는 이제 환자의 특성을 감안해서 고혈압을 조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축기 혈압을 140 미만 해야 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너무 욕심을 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뒤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싱겁게 먹어라, 싱겁게 먹어라 맨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싱겁게 먹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학회라든지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소금을 하루에 6g 미만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건강한 성인도 한 12g, 15g 먹거든요. 젊은 사람들. 근데 그걸 6g 먹으라고 그러면 싱거워서 거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다 보면 입맛 떨어지고 식사를 못 하시니까 또 기력이 떨어지시고요. 운동 좋다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운동 하시거든요. 막 러닝머신 뛰시다가 삐끗해가지고 화딱 넘어져서 골절돼서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는 건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능력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시기를 가이드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고혈압 치료하실 때는 기립성 저혈압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제일 흔하게 생기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이런 사우나 같은데 따뜻한데 다운에 앉아 있다가 이제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피가 아래쪽으로 확 쏠리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보통 때는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확 수축을 해가지고 피가 아래로 쏠리는 걸 막아주지만 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혈관 이완제이기 때문에 혈관 수축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데 오래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면 피가 아래쪽으로 훅 쏠리면서 머리로 가는 피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쿵 하고 넘어지시죠. 넘어지는 건 괜찮은데 넘어지면 바로 의식을 회복하시거든요. 그런데 머리 높이랑 심장 높이랑 같아지니까 금세 의식은 돌아오는데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치시죠. 그냥 쿵 하고. 그래서 그냥 그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쿵 부딪혀가지고 막 피나고 뇌출혈 생겨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립성 결합을 잘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 용량을 좀 적은 용량부터 서서히 증량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어떤 약을 쓰실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약을 쓰셔야 될지는 결국 담당 주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은 고혈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뭐 심장 협심증이 있으셨던 분도 있을 수 있고 뇌졸중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느 약이 더 좋은지가 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환자분 본인이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시면서 각각의 동반 질환에 따라서 어떤 약이 더 좋을지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기립성 저혈압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를 모니터링 할 때는 목표 혈압에 도달할 때까지, 아까 140에 90 미만 도달할 때까지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래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근데 조절이 잘 된다. 조절이 잘 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간격, 4개월에서 6개월 간격. 그래서 저도 외래에서 볼 때 4개월마다 오세요, 6개월마다 오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나 2번 정도 피 검사해서 콩팥 기능이라든지 전해질 같은 거 수치가 이상이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가정 혈압을 자꾸 측정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혈압을 아실 수도 있고, 다음에 혈압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을 때 혈압이 너무 낮지 않은지, 내가 기립성 저혈압기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 다 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실 때마다 저는 외래에서 집에서 혈압이 어떠셨어요를 꼭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혈압 치료를 할 때는 환자하고 의사 간의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이 충분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동반된 질환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정해주시면 서로 약을 잘 드시고 토의를 하시면서 본인한테 제일 적절한 약과 용량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혈압계 가정혈압 측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제가 고혈압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외래에서 흔하게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제일 흔한 질문입니다. 나는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높아요. 집에서는 괜찮은데. 되게 막 억울해 하시거든요. 나 약 잘 먹고 관리도 잘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혈압이 높냐고 막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다 배기고혈압이죠. 배기고혈압이라는 거는 특히 여성 환자한테,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많고요. 연세 드신 고령 환자에서 빈도가 더 높습니다. 대부분은 병원에 왔을 때 뭔가 무의식적인 그런 사이코 트라우마가 있었다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병원에다 맨날 오실 때마다 늦으셔가지고 막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뛰어오셔가지고 혈압 테스트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집에서는 혈압이 분명히 120이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병원에 와가지고 혈압을 재니까 매번 160이에요. 그러면 이거 집에 있는 혈압 기계는 못 믿으니까 외래에 왔을 때 혈압이 160이니까 거기에만 맞추면은 혈압약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럼 혈압약을 늘려드리면 집에 가서 또 어지럽다고 또 픽픽 쓰러지시고 어지럽다고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외래 혈압과 그다음에 집에서 잰 가정 혈압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일단 집에서 잰 혈압이 측정을 잘 했다는 가정으로 그 외래에서 잰 혈압보다는 집에서 잰 혈압을 조금 더 제가 우선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건 아마 배기고혈압 성분이 있을 테니까 혈압량 늘리지 않고 좀 지켜보세요. 좀 천천히 오세요. 합니다. 또 병원에 여러 번 오시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셔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시던 분들도 나중에 또 정상으로 돌아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배기고혈압이 있을 때는 일단 집에서 잰 혈압이 조금 더 우선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혈압약은 먹는데 나는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꼭 약을 아침에만 혈압을 재면 아침에만 혈압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혈압이 시간에 따라서 정상적인 혈압의 패턴을 보면은 이제 밤 12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 쭉 24시간을 보면은 잘 때, 그다음에 취침 전, 잘 때, 이때가 혈압이 제일 낮은 게 일반적인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잘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잠만 자니까 혈압이 낮은 게 정상이죠. 또 혈압이 낮아야 이제 몸도 쉬고 심장도 쉬고 뇌도 쉬게 되니까요. 낮은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한 7시, 8시에 일어난다고 그러면 우리 몸은 이제 좀 있으면 일어나겠구나. 사람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 슬슬 가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호르몬이 나와서 콜티졸 같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높다가 이제 일을 하고 낮이 되면서 조금씩 떨어졌다가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잘 때 다시 떨어지는 게 밤에 저녁에 다시 떨어지는 게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나는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엔 괜찮은데 아침에만 혈압이 높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흔한 원인은 혈압약이 24시간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침에 혈압약을 딱 먹으니까 이 혈압약이 흡수가 돼가지고 혈압을 떨구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 저녁 시간 동안에는 잘 떨구는데 이 혈압약이 그 다음날 아침에 약 먹기 직전까지 약물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물 농도가 너무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24시간을 쭉 커버를 해야 요거를 막을 수 있는, 확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혈압약이 약하기 때문에 아침에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데 병원에 왔을 땐 낮에 오니까 낮에는 혈압이 항상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혈압을 잘 측정을 하면 아침에 혈압이 높은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게 아침에 생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높은 혈압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럼 혈압약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또 A라는 약물을 똑같이 여러 사람한테 줬을 때 어떤 사람은 24시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는 그 작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2시간밖에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침 혈압이 높다는 거는 24시간이 충분히 지속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약을 바꾸면 됩니다. 약 중에 지속 시간이 긴 약들이 있습니다. 24시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아침 혈압이 높다 그러면 24시간 지속되는 약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먹어도 되겠죠. 일부 약을 용량을 줄여서 저녁에 한 번 더 먹어도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게 더 좋을지는 환자분이랑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서 더 좋은 약을 조건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빈혈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지러우면 다 빈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해서
어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평소 혈압은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핑 돌고 어지러운 건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한테도 흔하고요. 고령의 여자 환자들은 흔하고 또 하나는 이게 체중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못 드셔가지고 이래서 뭘 잘못 먹어서 설사를 막 해가지고 몸에 탈수가 되면서 체중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막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체중이 막 5, 6kg 빠진 분들 이런 분들은 몸에 수분량이 적어지면서 그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같이 핑 돌고 어지러운데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더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그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줄이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진짜 힘들거든요. 막 머리 골절되고 척추 골절되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은 그 노인 환자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혈압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쓰러질까봐 겁나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혈압이 유지가 잘 되시던 분들이 갑자기 혈압이 높아졌다고 막 헐레벌떡 오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재보면 혈압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혈압이 130에 80 잘 유지가 되시던 분들이었는데 몇 년째 유지가 잘 되시던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봤더니 160, 170 됐다고 놀래갖고 뛰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절대로 그냥 올라가진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근데 그 이유 중에 제일 흔한 이유는요. 다른 약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제일 흔한 거는 다른 약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른 약들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소염제나 진통제입니다. 특히 이제 관절이 아파가지고 막 관절염 어디 넘어지셔가지고 삐었단 말이에요. 삐니까 이제 정형외과 가면은 소염 진통제를 주시거든요. 그거 먹었을 때. 또 감기에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목이 아프니까 감기약 먹었을 때. 또 어디 찢어져가지고 항생제랑 소염제 같이 드셨을 때. 이런 경우에 소염 진통제가 가장 흔하게 혈압을 갑자기 올리는 원인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우리 클래식 500처럼 아주 의료 병원의 접근성도 좁고 워낙 또 관심도 많으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은 약에 접할 기회가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염 진통제 드시고 나빠지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염입니다. 감염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감기에 드셨거나 코로나 걸렸거나 폐렴에 걸렸거나 아니면 여기 찢어졌는데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잡혔거나 이런 감염이 있을 때 그때도 혈압이 갑자기 잘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부가적인 경우인데 스트레스, 젊은 사람한테서는 스트레스가 제일 많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고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이래서 스트레스 받고 오시는 분들 많고 가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 두근거린다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일시적으로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가 혈압을 갑자기 올리는 원인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기에는 연세 드신 노인 환자분들 중에서는 약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내가 갑자기 혈압이 이상하다. 나는 맨날 130, 80으로 잘 유지가 됐었는데 왜 갑자기 혈압이 150, 160이 됐지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과연 다른 약을 먹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다른 약이 꼭 필요하다. 이 약을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혈압 잠깐 높더라도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은 혈압은 유지를 하셔도 되고 일시적으로 그 약을 조금 더 오래 드셔야 된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고혈압 약을 조금 더 추가로 받으셔도 되겠죠. 증량을 하거나 약을 추가하시거나 그래도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소염제 안 먹어도 된다. 그러시면 빨리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콩팥 기능하고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치료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건데요. 어떤 분들은 혈압이 너무 막 변한다. 수시로 변한다, 나는. 그래서 난 너무 불안하다. 계속 높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혈압이 불안해서 몇 시간 혈압을 재고 있다. 그래서 외래 오시면은요, 정말 빽빽하게 이만한 용지에다가 날짜별로 해가지고 시간별로 해서 하루에 한 10번 정도 재가지고 다 적어갖고 오시거든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요 몇 시 몇 대 왜 올라갔고 뭐 저녁에 올라갔는데 아침에 떨어지고 이걸 적어갖고 오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애. 예.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 염려증도 좀 있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압이 160, 170 된다 하더라도 당장 무슨 일이 절대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깁니다.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는 거는 앞으로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지속이 됐을 때 3년, 5년, 10년 후에 심장병이나 뇌졸중 걸릴까봐 그거 예방하려고 약을 먹는 거지 당장 2, 3일 160 된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아무 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올라갈 수 있고 뭐 속상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통에 잘못 먹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때 그냥 며칠 누워서 쉬시면 저절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혈압이 조금 올라간 거에 대해서 막 안절부절 못 하시고 그러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악순환을 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 불안해 하시면서 혈압에 대해서 막 거의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혈압계 앞에서 못 떠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높을 정도면 병원에 오셔서 혈압약을 바꾸든지 조절받아 가시면 충분히 조절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록으로 갖고 온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활요법 중에 이제 뭐냐, 결국 약물 치료하고 생활요법 두 가지가 있는데 고혈압의 약물 치료는 의사 선생님, 주치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시면 되니까 이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집에서 본인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게 더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자, 소금 섭취 제한 하루 6g.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드시면 식사를 거의 못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소금 섭취 제한을 하시는 건 좋은데 싱겁게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싱겁게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그램수 다 계산해갖고는 식사를 못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국물을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국물. 예, 국물.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막 밥맛 없고 그러면 아침에 그냥 국에다 밥 말아가지고 후루룩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몸에 들어온 소금을 배출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루에 12g, 15g, 20g 먹어도 다 나가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나이가 드신 노령 환자들은 먹은 소금이 밖으로 다 배출이 못 되고 몸에 남아 있으니까 소금만 머무르진 않거든요.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붓고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국물 자체를 막 밥 말아가지고 벌컥벌컥 다 드시면은 절대적인 소금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물을 드시지 말라고 국물. 찌개에다 밥 말아 드시고 국에다 밥 말아 드시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질문 하나 해줄 때. 네네네. 저는 그 아침 저녁으로 소금으로 양치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안 좋은. 아니요, 상관없죠. 뭐 다 뱉으면 상관없으니까 삼키지만 않으시면 되니까요. 근데 약간은 이제 뱉어도 약간은. 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주까지는 아니지만 술을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에 20g, 30g 여자 이게 뒤에 나옵니다. 얼마나 이 정도면은 소주 몇 잔이지.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채소, 과일 이런 거 드시고 체중을 좀 감량하시고 운동하시고 금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연. 뭐 여기는 담배 금연 흡연하시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배 한 개 피를 피우면은요 2시간 동안 혈압이 10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하나만 끊어도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담배를 하루에 12가지 핀다고 그러면은 24시간 동안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것만 해도 혈압이 10 정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담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식사 조절했을 때 가장 많이 혈압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체중은 한 1kg 감소할 때마다 1 정도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한 5kg 정도 빼면은 5 정도니까 5가 적은 것 같지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술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술을 마시면 어떤 분들은 나는 술 먹으면 혈압이 떨어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술을 먹으면 먹는 동안에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벌개지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이완돼서 벌개지는 거기 때문에 술을 먹는 동안에는 혈압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술을 먹으면 저녁에 술을 먹으면 이제 아침에 술이 간에서 대사가 돼가지고 알데하이드라는 알코올이 알데하이드로 바뀌는데 알데하이드가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은 다음 날 아침에는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드시지 말라는 거고요. 자, 보면은 아까 알코올 20g, 30g 남자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30g 정도면은 맥주 한 병, 와인 뭐 이 정도 200에서 300ml,
소주 두세 잔인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환자분이나 체중이 낮은 사람은 알코올에 대한 감수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요거다 반 드셔야 됩니다. 반. 그러니까 매일 드신다 그러면 소주 한 잔이나 두 잔 정도 드셔야 되겠죠. 근데 사실 소주 한 잔, 두 잔만 드시게 되나요? 딱 갖다 놓으면 계속 마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코올을 안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만약 드신다 그러면 그 정도 드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운동하는 것 자체가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폐 근력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장 환자라든지 고혈압 환자들한테서는 저희가 유산소 운동 권해드립니다. 유산소 운동. 물론 근력 운동 할 수 있어요. 근력 운동, 바벨 들고 뭐 역기 들고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유산소 운동이 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뭐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체조, 뭐 요가 이런 거가 좋고요. 보통 어느 정도 강도를 해야 되느냐, 뭐 여기 심박수로 뭐 220, 100, 연령에 60% 하라고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막 땀을 막 뚝뚝 흐릴 정도는 아니고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자작하게 맺힐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보통 한 번 하면 한 30분 정도 이상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하루에 일주일에 5번 정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가 제일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막 그 무거운 바벨 확 든다든지 운동 끝나고 힘들다고 털썩 주저앉지 마시고 준비 운동을 잘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마무리 운동을 잘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항상 요때 사고가 생깁니다. 요때 갑자기 무거운 물건 하고 들다가 힘주면서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가가지고 심근경색 생기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힘든 운동했을 때 갑자기 펄떡 주저앉아서 쉬면은 그것도 부정맥 같은 거 잘 생깁니다. 부정맥, 심방세동 이런 거 잘 생기기 때문에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잘 하시는 게 좋겠고 여기 또 클래식 500에는 또 그 운동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연령이라든지 뭐 체중, 운동 능력에 따라서 다 그 운동 프로그램을 그 운동 처방사분들께서 다 프로그램에 갖고 제공해 주고 계시니까요. 아마 그 프로그램대로 따라 하시면 아마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그런 근력 운동은 사실은 좋기는 한데 근력이 좋으면 확실히 혈압도 떨어지고 심장병도 덜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막 무산소 운동, 무산소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이게 너무 힘든 운동 하다 보면 또 다치시거든요. 넘어져서 다치시거나 그러기 때문에 저는 보통 그냥 유산소 운동을 일단 하고 거기서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 근력 운동 하시라고 일반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운동의 종류와 운동량을 본인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그 운동 처방사 분들이랑 잘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